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이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루 앞서서 14일 당정청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찰 서비스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해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수도권 부동산 소식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확정됐습니다. 주민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자치경찰.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요.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요.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에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거의 확정안이 나온 건데요. 글쎄요, 지난해 발표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보이던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것 자체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시범적 도입 그리고 본격적 도입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근데 자치경찰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제였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경찰 인원이 한 11만에서 12만 되는데 그중에서 4만 3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그런 일종의 지역경찰의 소속을 지방자치단체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예. 그중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약간 소프트한 지역 밀착형 형태를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국가경찰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한 개 집단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지휘를 받고 분리된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장 지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자치경찰의 자치경찰대의 대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내가 112 번호로 신고를 했을 때 국가경찰이 오는지 혹은 자치경찰이 오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전담 업무는 아까 소프트한 업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대에서의 여러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형태의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같은 이런 업무들, 주로 그런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기존의 어떤 수사 관련된 부분, 강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대에서의 지역 밀착형 업무들, 여성 청소년 업무들, 이런 쪽이 자치경찰대로 옮겨간다, 아니면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을 못 느끼게 되는 건가요? 글쎄, 이제 아마 초기에는 아까 112 신고 말씀하셨는데, 112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디 업무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폭력 정도가 미미하면은 자치경찰로 가는데 사실 폭력 정도가 미미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게 살인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일종의 혼란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 실무상에서는 과도기, 혼란기가 좀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려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기소도 하고 있는데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의 힘이 빠지는 반면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가게 되면 경찰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메모드한 경찰을 힘을 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일종의 생활미착형 이런 것들은 분리하고 정보경찰도 분리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리하는 방향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원래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고 원래의 자치경찰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건 미국식 모델, 보안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뽑는 보안관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예. 우리는 사실은 그런 개념을 알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건. 국가가 전체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경찰의 관할 행위고 시민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예.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사실 타당한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런 우려점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 그 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정권과 같은 맥락의 말을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논의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권한과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검찰이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뭐 그냥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검찰의 규모가 분립되고 축소되는 반면 그 권력이 한쪽으로 다시 몰려가면은 사실은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 주장이고 또 적지 않게 그것의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일제시대 경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크고 독재시대 경찰같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경찰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부령 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지방 자치경찰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 도입이 될 수 있을지부터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포괄적인 사법개혁의 수사권 사법개혁과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법상 검사한테 있는 거고 그것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은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우회로를 파갖고 흔히 말하는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거를 경찰로 주고 경찰에 이걸 한 3분해갖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형태의 지금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곳곳에 입법에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대통령령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고 맞지 않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제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논의점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다른 점에는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그 담당하는 범죄의 그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총을 소지하다든지 이런 여부도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분들이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단 이제 강력범죄 수사를 국가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굳이 그런 어떤 총기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위해가 덜 가는 어떤 경찰 장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하겠고 뉴욕 경찰이나 LA 경찰 같은 건 기마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기를 안 쓰고 국민들과 친근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강력범죄라는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치경찰 관할이냐 혹은 뭐 국가경찰 관할이냐를 두고서 책임 논쟁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영학 사건을 보시면 처음엔 이게 단순 실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아주 강력한 범죄가 되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911로 신고를 하게 되면 911의 콜센터에 있는 그 전문가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경찰로 가야 된다, FBI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갖고 거기서 나눠주고 책임도 다 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그 콜센터에 전화가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업무 분장에 문제가 생길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그렇지만 어떤 조직과 조직 간에 업무와 업무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경찰 시스템으로부터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들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둘 다 강력범죄 범주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범죄의 경우하고 가정폭력 경우가 만약에 같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가정폭력의 경우도 그냥 맨손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흉기를 들고서 폭력을 가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더 강한 그 중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휘두른다고 했을 때 자치경찰이 오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국가경찰이 오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상위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제외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하는 접수하는 요원이 이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이 강력 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투입시키고 보조적으로 자치경찰의 일부를 대기시키는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죠. 그러면 그 112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집단, 그 부서에도 권한을 어느 정도 더 부여해 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권한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11의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콜센터의 법적인 어떤 권한 아니고 업무적인 권한이 확실히 돼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종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12 접수를 받는 그 요원이 판단을 빠르게 내려서 그러려면은 책임과 권한을 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만약에 보고 체계를 거쳐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판단하려면은 선 보고 후 조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면 충분히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권한을 위에 보고할 것도 없이 그 당직 담당관이라고 하는 적어도 경찰 서장급의 당직 담당관이 정자체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를 판단하는 걸 화면상으로 보고 있다가 그냥 진행되는 거는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입하는 방식 이런 업무 매뉴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뭐 우려의 목소리를 해서 뭐 위기 조장하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그 해결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뭐 무장하고 있는 것이 국가경찰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가벼운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런 건 줄 알고서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강력범죄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순간적인 진압 능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나중에 그게 굳어지다 보면은 시간이 흘렀을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자치경찰이 도입됐을 때 사실 우려했던 바로 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이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자치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빠지고 다음 강력계 형사가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 시민들의 다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업무라는 것이 훈련이 되고 몸에 배야 되는데 그 몸에 배지 않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시민을 다치게 하고 자기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주자치경찰부터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그 각각의 촘촘한 매뉴얼을 따라서 자치경찰 자체의 업무적 상황과 그걸 백업해주는 국가경찰 상황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국가경찰의 지구대 인원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민들의 민원 대응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자치경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해야 되겠죠. 즉 충분한 교육훈련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지금 공약이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어떤 뭐 1%의 작은 확률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지금 뭐 지구대에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종종 그런 그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기사를 봤을 때 뭐 테이저건을 잘못 쏜다든지 혹은 그런 용의자를 놓쳐버렸을 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때 이런 것도 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교육을 뭐 구체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경찰의 지구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을 덜 받아갖고 대응할 때 어떤 서툴고 그래서 뭐 과잉 대응을 한다든가 과소 대응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면서 예산 문제가 부자인 자치단체는 훨씬 더 교육훈련이라든가 처우가 좋을 것이고 어떤 조금 약간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런 교육훈련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죠. 소방공무원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국가경찰이 과도적 시스템에서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바죠. 이게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균형한 형태의 재정적인 문제들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반대로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직 일부를 지방직 소속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런 지자체별로 그 예산이 달라서 이런 처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정청에서도 관련 논의를 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궁금했던 얘기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접수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접수된 중재 요청 건수는 지난해 1월 70건에서 올해 88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가운데서도 특히 보증금 관련 갈등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서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취업자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취업자 수는 497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으로 1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0년 지역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만 명 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서울의 고용률은 58.7%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취업자 중에서 서울 지역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성동과 노원, 은평 등 5개 구에서 돌봄 SOS 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돌봄 SOS 센터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고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 돌봄 매니저가 배치됩니다. 노인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72시간 내로 찾아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서울시는 올해 5개 자치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돌봄 SOS 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3.1운동 정신을 구현하는 만세 행진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합창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00주년의 오늘을 공감하고 지난 100년의 독립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이동 제한은 풀렸지만 인접 지역은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와 맞닿은 진천과 음성에 이어서 괴산과 증평군도 오는 19일 열기로 했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충북과 인접한 경북 지역도 올해 계획한 정월대보름 행사 109번 가운데 22곳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가축 이동 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서구를 관통하는 지하 송유관에서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지하 송유관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석유화학 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주거지를 둔 50대 초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여부 등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웨스트라이프 업타운 걸 들으신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도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염준호 경기도 공동주택감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동주택감사팀장 염준호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공동주택 관리 감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공동주택관리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 지침, 관리규약의 위반 여부와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감사 대상은 어떤 단지가 해당되나요? 네,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인데요. 도내에는 6,493개 공동주택 단지 중 65%인 4,201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네, 1970년대부터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은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아있다가 관리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인 2013년 하반기부터 감사를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1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단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찾아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또 다시 YTN에서 그 겨울철 난방비 영원 문제를 가지고서